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20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독감 감염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개인 청결을 깨끗이 하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오면 눈이 올지 안 올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 눈과 관련된 과학적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엔 말초혈관이 수축하면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는데요. 오늘 내몬 보고서에서는 겨울철 심혈관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20개 분야를 지정하고 이들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안건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에 대한 투자 전략이 강화되고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 개가 구축됩니다. 정부는 또 긴급한 핵심 소재 부품 연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핵심 품목 연구개발 R&D 사업에 2022년까지 총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수명 연장이 결정됐지만 지난해 조기 폐쇄가 결정되며 논란을 빚었던 월성 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전 영구 정지가 결정된 것은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는 위원들 간 견해차가 심해 표결로 확정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7명 가운데 엄재식 위원장 등 5명은 영구 정지에 찬성했고 이병령 위원 등 2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표결은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원안위는 앞서 10월과 지난달 회의를 열어 이 안건을 논의했지만 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앞선 회의에서 한수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 심의를 멈출 것을 주장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9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1982년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10년 연장 운전을 승인받았으나 지난해 6월 한수원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원안위는 경제성 평가를 확인하는 감사원 감사와 안전성은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결정했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한수원의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월성 1호기를 둘러싼 논란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 방사선 피폭 사고를 낸 서울 반도체에 과태료 1,050만 원과 과징금 3천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반도체에서는 지난 7월 용역업체 직원 7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원안위는 서울 반도체가 방사선 발생 장치 취급 기술 기준을 어긴 것을 확인하고 과태료 1,0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사선 발생 장치의 사용 장소를 바꾸고 장치 수를 줄일 때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원자력 안전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과징금 3천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를 일으켰던 원전, 바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입니다. 일본은 여기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보관하지 않고 사실상 버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폭발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는 약 110만 톤의 오염수가 저장돼 있고 하루 평균 약 170톤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오염수 처리 방안을 찾기 위해 2016년 11월부터 활동한 오염수 처리 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가 오염수 처분 방안으로 3가지 안을 제시했다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밝혔습니다. 첫째 안은 물로 희석해 바다로 내보내는 해양 방출이고, 둘째 안은
증발시켜 대기로 내보내는 수증기 방출이며 세 번째 안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소위원회는 해양 방출은 일본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바다에 버리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증기 방출은 고온에서 증발시켜 배기통을 이용해 상공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대기 중 방사능 오염도는 국가가 정한 기준치를 밑돌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소위원회는 방출 시기와 기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소위원회가 제시한 초안 보고서에 따르면 방출 시작 시기와 연간 처리량에 따라 처분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 보관량 등을 기준으로 따질 경우 최소한 10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문가 소위원회가 발표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보면 시기가 문제일 뿐 해양 방출이 단행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이 난 것으로 보여 해양 방출을 반대해온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내년부터 일본 후쿠시마에서 출하되는 유구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가 부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현은 방사성 물질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던 출하 전 유구 검사를 내년부터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실시되면 연간 약 2만 마리에 달하는 후쿠시마 현 내의 검사 대상 유구가 4천 마리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후쿠시마 현은 2011년 8월 이후 유구 약 17만 마리를 전수 검사했지만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발견된 적이 없어 앞으로는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로도 안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버스와 화물차 등이 부딪혀 1명이 숨지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도 블랙아이스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고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순천에 있는 왕복 4차선의 굽어진 내리막길입니다. 45명이 타는 버스가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화물차와 버스 사이에는 심하게 부서진 승용차도 보입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57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또 버스 승객과 승용차 운전자 등 17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버스는 고흥에서 광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당시 도로는 비가 1mm가량 내린 뒤 기온은 영상 2도 상태. 버스가 내리막길에서 중앙 분리대를 넘은 뒤 마주오던 승용차, 화물차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그 전에 이제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고 온도가 아침에 좀 추웠는데 거기가 좀 우리 순천이나 보다는 좀 추운데요. 그 사고도 아마 결빙이 있어서 사고 나지 않았을까. 블랙아이스 추정 사고가 잇따르자 국토부는 살얼음이 예상되면 전광판으로 안내하는 체제를 갖추고 고갯길이나 다리, 터널에 자동으로 염수를 뿌리기로 했습니다. 또 도로에 작은 홈을 파는 것도 늘리고 바닥에 열선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최근 블랙아이스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미국 버지니아주 고속도로에서도 69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개가 낀 상태에서 도로 역시 얼어붙으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동욱 기자입니다. 자동차들이 연쇄적으로 부딪히면서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붉은색 픽업 트럭은 아예 다른 차량 위로 올라탔습니다. 흰색 차량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연쇄 추돌 사고가 나자 차 위에 올라가 부상자를 구출해내기 바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퀸스크리크 브릿지 부근 고속도로에서 현지 시간 22일 오전 7시 50분쯤 무려 69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Next thing I know, I see cars just start piling up on top of each other. And then I was able to, slam on my brakes, release them, slam on my brakes, release them, and then able to stop right before the pop. 사고 당시 도로가 추위로 얼어붙어 이른바 블랙아이스 사고로 이어졌고 짙은 안개가 끼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최소 5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2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차량 69대가 크게 파손됐으며 근처 도로는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I didn't realize what was happening. It was just crazy, and I got out. He came and got me because I was sitting in the car. I didn't know what to do. It was just so scary. 국내외에서 블랙아이스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와 함께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겨울이면 눈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매년 이맘때가 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게 되죠. 네, 그래서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눈과 관련된 과학적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하늘에서 소복소복 내리는 눈을 보면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기분이 좋은데 혹시 센터장님께서도 눈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정말 눈을 좋아해요. 이게 이제 눈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어린아이 마음을 네. 가진 사람이라래요. 그리고 아마 아직도 좀 어리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날씨와 관련된 뭐 신화, 뭐 이런 꿈의 해석, 상징 이런 걸 보면 말이죠. 눈은 나쁘게 해석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아, 그러네요. 눈의 상징만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주 밝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저는 뭐 눈 내리는 거 보면 예뻐서 좋긴 하지만 좀 나이가 들면서 요즘에는 교통도 복잡해지고 불편하긴 하거든요. 네. 네. 사실 그렇죠. 그런 면이 있는데도 아직은 네. 그래도 더 좋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이제 공군기상대회 보관으로 옛날에 있을 때 겨울 아침에 이제 저희들이 야근한 다음에 교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때 이제 나누는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입니다. 네. 이게 이제 왜냐하면 공군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내리게 되면 활주로에 눈이 쌓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작전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눈에 좀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 예보가 틀린 경우 되게 이제 혼나고 좀 많이 그랬는데 이 겨울철을 보면 아주 굉장히 맑은 저녁이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눈이 내리거든요.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당황했던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군대에서 있었을 때 그런 경험이 좀 있었던 네. 것 같은데요. 무척 당황스럽거든요. 네. 그런데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그 유래가 된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 이게 이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라는 인사말은 겨울밤이 구름 한 점 없이 맑으면 머지않아 눈이 온다. 이게 이제 중부지방 속담에서 전해졌는데요. 네.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으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맑아요. 그러나 저 겨울에는 이동성 고기압 뒤에 기압골이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이동을 오죠. 그러니까 현재가 맑은 날씨라면은 그 다음 날은 대개 이 기압골 영향을 받아서 뭐 눈이나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이 기상학적인 근거가 담긴 속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 기압골은 약 한 3일을 주기로 네. 다가오면서 주로 중부지방에 흩날리는 눈 정도 되게 영향을 줘요. 근데 어떤 경우는 한 3cm에서 5cm 정도 눈이 많이 내릴 때도 있거든요. 네. 사실 이 정도 눈이 내리면 서울은 교통대란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맨날 그 정도 오면은 또 예측을 하는데 이게 그 정도 올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겨울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야근하고 퇴근하는 예보관들 보고 저 위로하는 뜻이죠. 네. 그래서 기압골 영향 받지 않고 밤에 근무를 잘했느냐 이런 인사 이게 이제 상당히 기상학적 좀 특유의 인사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네요. 네, 뭐 예전 인사나 속담에도 기상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는 위성이나 레이더 같은 최첨단 장비가 없었잖아요. 근데도 우리 선조들이 그런 속담을 사용한 걸 보면 지혜가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속담이 또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빨래를 동네 개울가에서 했어요. 그때는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개울가에 나가면 빨래 삶아주는 아저씨, 뭐 동네 아낙네들까지 네. 사람들 뭐 새벽에 아주 북적거렸는데, 근데 이런 날은 보면요, 추운 겨울날도 잊은 듯 날씨 한번 북하네. 오늘이 바로 거지들 빨래하는 날이요라고 네. 하더라고요. 거지가 빨래하는 날이라니. 그러니까 제 어릴 때니까 이게 정말 저는 궁금했어요. 네. 앵커님도 혹시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겨울에 빨래를 하러 나오려면 좀 따뜻해야 되지 않을까요? 따뜻한 날일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물이 평소보다 좀 덜 차가운 날 같은 게 아닐까요? 그렇죠. 하여튼 뭐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날 많은 분들이 추울 때는 못 하잖아요, 그죠? 네. 그날 저 빨래를 하나 나오시는데 우리나라 겨울철 낚시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사만사온이라고 해서 한려한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3일 동안 아주 춥고요.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는 4일간 아주 따뜻하다는 이런 주기적 변화가 그것이죠. 네. 물론 뭐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3만3이 사실 이런 신조어까지 생겼는데 옛날에 이런 날씨 변화가 이제 현대 기상예보처럼 굉장히 정확하게 주기적으로 이동을 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4일간 중에서 나흘째 되는 날이죠. 네. 그러니까 기압골이 바로 들어오기 전날은 대개 기압골이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눈이나 비를 내린 다음에 다시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이제 추워져요. 근데 기압골이 북쪽에서 내려온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데 1년에 이제 몇 번 정도는 남쪽에서 기압골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먼저 구름부터 들어옵니다. 이제 하루 전서부터. 그러니까 구름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기온이 내려가질 않아요. 복사 능각이 없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거기다 이제 바람이 주로 남서풍이나 남풍결의 바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따뜻하죠. 기온이 많이 올라가죠. 이런 현상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기온이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겨울에 뭐 물이 얼거나 뭐 이렇게 응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이때는 응결을 하면서 공기적으로 응결료를 또 내뿜기 때문에 기온이 그만큼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 올라오는 기압골이라 아까도 말씀드린 따뜻한 남풍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예보를 할 때 실제로 예보내는 것부터 기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날씨 덕분에 눈 오는 날 거지 빨래한다 이런 속담이 생겼는데 사실 이게 참 겨울에도 저희들이 예보낼 때 온도 예보내기 어렵거든요. 네. 아까도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참 우리 선조분들이 옛날에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관찰해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참 그런 속담이 만들어진 거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영하의 추위 끝에 잠깐 찾아오는 그런 따뜻한 날씨에 얼른 나가서 빨래를 하는 우리 손주들의 모습이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도 산이 울면 눈이 내린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어떤 뜻인가요? 이제 겨울철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이제 세력으로 확장해 오면 우리나라는 추위와 함께 이때 이제 강한 게 뭐냐 강한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이 이제 서해 습기를 머금고 충청이나 호남 지역 이 지역의 이제 차량산맥이나 소백산맥을 넘어갈 때 웅하는 이런 아주 이 소리가 납니다. 이게 이제 이 소리를 들어 이 지역 사람들은 산이 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눈이 올 것을 미리 대비를 합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면요. 우리가 이제 빈병에 대고 이렇게 소리를 바람을 불면 웅하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울림 소리와 과학적 이치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고기압 확장을 하면서 초속 한 15m 이상의 강풍이 서해상을 지나오면서 육지의 산맥에 부딪히면 말이죠. 이과 골과 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골과 능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는 소리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때 계곡이 굉장히 좁고 깊으면 소리가 굉장히 높고요. 다음에 이제 계곡이 뭐 좀 이렇게 넓고 낮으면은 좀 소리가 낮아요. 그렇겠네요. 독특해요. 아주 소리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차갑고 건조한 공기는 이제 우는 바람뿐만 아니라 눈구름도 만들죠. 네네. 그래서 찬 공기와 따뜻한 서해상을 지날 때 사실 이제 온도 차이에서 증발한 수분들이 응결되면서 눈구름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눈구름이 바로 이제 서해상, 또 서해안 쪽, 충남, 호남, 제주도 이쪽에 이제 눈을 많이 내리죠. 되게 이제 폭설이 내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자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고 대개 한 5시간, 6시간 정도 지나면은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야 이제 눈 온다. 준비해야 된다. 네.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정말 뭐 산이 울면 눈이 내린다. 기상학적 현상을 듣고 지은 정확한 속담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때 내리는 눈이 한방 눈이 아니라 가루눈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눈은 이제 따뜻한 눈과 차가운 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리는 눈은 기온이 이때 이제 차가운 눈은 굉장히 차가운 공기에서 내리는 눈을 우리가 이제 주로 차가운 눈이라 하는데 이때는 가루눈이 내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보면 가루눈이 내리면 추워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 영하의 상층 공기 속에서 만들어진 아주 작은 눈 결정은 아래로 내려오면서 수백 개 결정이 뭉쳐서 큰 눈송이로
땅에 떨어지죠. 네. 근데 이때 눈은 공기층, 그러니까 상층의 온도에 따라서 한방눈이 되느냐, 가루눈이 되느냐 두 가지 형태로 내려요. 기상학적으로는 저 공기층의 온도가 차가울 때 그때 만들어지는 눈이 가루눈입니다. 보신 적 있죠? 아주 그 쌀가루 같이 네. 아주 그런 눈. 네, 유독 더 추웠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보통 한방눈 같은 게 상층 공기 기온이 영하 5도 이상으로 비교적 따뜻할 때 잘 만들어지는데 이 눈은 습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공중에서부터 큰 눈송이로 내리는 특성이 있고요. 눈겨울조정이 아주 잘 뭉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사람 만들거나 뭐 또 눈싸움하거나 맞아요. 뭐 이런 거를 할 때 네. 만드는 눈인데 가루눈은요 굉장히 추울 때 내리고 또 습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뭉쳐지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눈사람도 만들기 어렵고 또 눈싸움도 할 수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참 어렵게 살던 분들은 가루눈이 내리면 저게 쌀거렸으면 좋겠다. 그랬던 시절도 네.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루눈이 내리면 상층의 공기가 아주 매우 차갑고 날씨도 추워지니까 야, 저 추워질 거다. 이제 우리 대비됐다 그러죠. 네. 네. 저도 어릴 때 기억을 해보니까 가루눈이 내리면 정말 춥고 또 눈사람은 못 만들어서 좀 많이 짜증이 났던 네. 그런 한방눈이 기억이 뭐 있습니다. 괜히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니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눈과 관련된 속담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크리스마스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눈을 진짜 좋아하는데 올해는 아닙니다. 네. 아, 그런가요? 올해는 뭐 일단 눈은 없는 걸로 보고요. 일단 뭐 내일 모레서부터 이제 남부지방 쪽으로만 거의 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 지금 평년보다 굉장히 기온이 높거든요. 다만 이제 동해안 쪽 들어오면서 동해안 산악 쪽으로만 눈이 예상되는데 일단 올해는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예상이 안 되고 이제 좋지 않은 소식인데 네. 좀 미세먼지는 네. 좀 나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는 뭐 오늘 내일 모레까지 나쁘고 모레 오후서부터 이제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특히 이제 수도권 중부지방입니다.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비록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더라도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사망자 가운데 1위는 여전히 암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암의 조기 발견과 완치 사례들이 늘어나 암 발병 후 5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이 70%를 넘어 10년 전보다 1.3배 높아졌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인 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입니다. 남자는 5명 가운데 2명, 여자는 3명 가운데 1명이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암 진단 후 5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은 70.4%로 10년 전에 54%보다 1.3배 높아졌습니다. 암 진단 후 5년 넘게 생존하는 환자는 전체 암 유병자의 절반을 넘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조기 검진으로 인해서 조기에 발견되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또 이제 당연히 또 치료가 잘 되니까 병을 다 완치한 환자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통계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새로 생긴 암 환자는 23만 명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고 이어서 대장암, 폐암 순이었습니다. 암 발생자 수는 폐암이 3위, 췌장암이 8위로 순위가 한 단계씩 높아졌습니다.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위암과 대장암 등의 발생률은 줄고 있지만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발생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위암, 대장암 등 주요 암의 5년 생존율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암 진단 후 5년 생존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만큼 암 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함께 환자 맞춤형 치료 기술 개발 등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기존 간암 치료제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이 개발됐습니다.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는 간암 재발과 간 독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간암 치료 후보 물질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현재 사용되는 간암 치료제가 항암제 내성으로 인한 재발 위험이 크고 간 독성을 일으켜 제한적으로 환자에게 투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항암제 내성이
종양줄기세포 때문에 생긴다는 점에 기초해 종양세포와 종양줄기세포만 특이적으로 죽이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파스테르 연구소는 새로운 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신약 후보 물질의 정상세포에 대한 간 독성을 분석한 결과 신약 후보 물질의 항암 효과가 우수하고 간 독성은 낮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살을 투여한 환자 90%가 부작용 등 이상 반응 장기 추적 조사를 위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희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출입기자단과 가진 송년 간담회에서 등록을 거부한 환자를 제외하면 90%가 등록을 마쳤다며 등록한 환자 70%는 검진을 위해 병원을 배정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인보사는 국내 허가 후 성분 논란으로 유통 판매가 중지되기까지 438개 병의원에서 3,707건이 투여됐습니다. 식약처는 무릎 양쪽에 주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고려해 약 3,000명의 환자가 인보사를 맞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몸속에서 사람의 췌장을 만드는 실험이 일본에서 진행됩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사람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돼지 몸속에서 사람 췌장을 만드는 연구 계획을 승인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메이지대 연구팀은 돼지 췌장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의 수정란에 사람의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주입한 뒤 돼지 자궁에 넣을 계획입니다. 이 수정란이 성장하면 돼지 태아의 췌장 부분에 사람 세포를 포함하는 췌장이 생길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사람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심은 수정란을 쥐에 주입해 사람 췌장 등을 만드는 도쿄대 연구팀의 실험 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환경영향평가 문제 등으로 지체되면서 4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벽을 넘지 못해 사업 자체가 무산된 적이 있는데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황선욱 기자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입니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여의도의 2배, 545만 제곱미터 규모의 이곳에 활주로 1개와 여객터미널 등을 갖춘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입지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와 소음 영향 대책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두 번째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조류의 이동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 평가가 돼가지고 그 조류의 이동 특성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달라, 이런 내용의 재보완을 요청한 겁니다. 국토부가 내용을 보완해 제출하면 환경부가 동의, 조건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지난 9월 환경부가 설악산의 자연환경과 생물 다양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려 사업 자체가 백지화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제기된 문제점을 전부 검토할 정도로 깊숙이 보고 있다며 과정에 충실할수록 환경을 지키는 쪽 답변이 나온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사회는 제2공항을 놓고 지역 경제 등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하는 쪽과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제주의 환경 수용력이 국토부의 공급 위주의 일방적인 항공 수요 정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제주는 쓰레기 하수 처리, 상수원 고갈, 교통 체증 등 사회적 환경적 부분에서 객관적인 수용력을 초과했다. 환경부가 국토부에 보낸 재보완 요구에는 답변 시한이 없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쯤 국토부에 답변이 오는 대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서 환경부 최종 결정이 제주 제2공항 사업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평소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한겨울에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오늘 내본 보고서에서는 겨울철 심혈관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순환기내과 박상민 교수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겨울철에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들었습니다. 이 날씨와 심혈관 질환이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방금 전 시간에 우리나라 그 사망률 통계 중에서 1등이 암인데요. 2등이 심장질환, 3등이 뇌혈관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심장 뇌혈관 질환 되게 중요한 병이고 그리고 특히들 겨울에 이제 발생률이 증가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 그 외국과 우리나라 통계를 보게 되면은 심장 혈관 질환의 자체 발생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름에 네. 비해서. 다만 심장병에 의한 사망률 실제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이 사망률이 겨울에 증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약 여름에 비해서 약 20-30% 정도 증가되게 됩니다. 보통 이제 겨울이 되게 되면은 추운 날씨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추운 날씨, 소위 영하의 날씨가 되게 되면은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요. 이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은 이 심장에 그만큼 부담이 되고 그래서 평소에 생길 기회가 적은 심장 뇌혈관 질환, 특히 이제 중풍이라든지 또는 그 심근경색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 겨울에 생각하면 이제 감기, 독감 생각하기 쉬운데요. 보통 흔히들 가볍게 생각하시지만은 인플루엔자 독감에 걸리게 되게 되면은 이 기존의 심장 혈관병을 악화시키기도 하고요. 합병증을 조장해서 더욱더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미세먼지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봄철이나 심한 그 미세먼지가 지금은 겨울도 되게 심합니다. 겨울철 되다 보면은 미세먼지는 이제 혈액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녹지 않고 제거되지 않고 이제 계속 몸에서 순환하면서요. 이 혈관 배경을 수축시키고 그다음에 염증을 만들고 네. 때에 따라서는 그 혈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더욱더 심장병을 나쁘게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생각하면은 이제 암 생각하지만은요. 심장 뇌혈관 질환에 대한 사망률을 약 많게는 한 40%까지 증가시킨다고 세계보건기구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미세먼지가 호흡기뿐만 아니라 혈관에도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지금 알았습니다. 그럼 겨울철에 더욱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은 뭐가 있을까요? 그 심혈관 질환 대표적인 질환은 그 허혈성 심장 질환하고 심부전증을 들 수 있습니다. 심장의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하는데요. 그 펌프 역할하는 근육에 바로 그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있는데 그것이 마치 심장이 마치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이 관상동맥이 이제 어떤 이유로 막히게 되면은 이제 그 근육이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바로 그럴 때 오는 통증이 이제 협심증의 증상인데요. 동맥경화가 진행하면서 이 혈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그 운동할 때 많이 움직일 때만 가슴이 아픈 이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는 상태가 있고요. 이 점차 동맥경화가 진행하면서 점차 이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게 되는 이 불안정형 협심증 단계가 있습니다. 그 과정 어느 단계든 간에 이렇게 갑자기 혈전에 의하든 혈관이 막혀버리게 돼서 생기는 심근경색증이 되게 되면은 이 혈류 공급이 안 돼서 심장 근육에 빠르게 괴사가 되면서 굉장히 조치가 되지 않으면 무서운 병인데요. 바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심부전증이 발생하게 되게 되면은 심부전에 의한 그 펌프 기능이 안 돼서 우리 몸에 혈액 공급이 원활치 않게 되고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증상들이 생기게 되면서 심장 질환이 더욱 악화돼서 마지막 사망으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심부전증 증상도 굉장히 주의해서 잘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내용 들어보니까요. 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둘 다 흉통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략 혈관이 어느 정도 막혀야지 발생을 하는지 또 어떤 흉통이 심근경색이고 협심증인지 좀 알려주시죠.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동맥경화가 돼서 이제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은 처음부터 갑자기 막히는 게 아니고요. 점차 동맥이 이제 좁아지게 되면서 생긴 50% 정도 혈관 내경이 약 절반 정도 막히게 되면 간혹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 있게 이제 증상이 생기려면은 약 70-80% 이상 막혀야지만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70-80% 정도 막히게 되면은 이제 생기는 게 소위 이제 가슴이 이제 조여온 듯한 옥조여온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어려운 한자어로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그런 협심증이 이제 호소하시고 이제 그런 의심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 급성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오신 분 100명을 봤을 때 그중에 한 30-40명 정도가 심장병이고요. 나머지 병들은 또 다양한 병들이 있습니다. 특히 협심증
이제 심해져서 불안정경심증이나 이제 또는 심근경색증이 되는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증상이 이제 주로는 앞가슴이나 그 왼쪽 가슴에 오르고요. 주로는 이제 심장에 의한 통증은 주로 오른쪽 가슴 좌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증상이 심해지면은 엉뚱하게도 이렇게 왼쪽 어깨를 거쳐서 왼팔이 아픈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중한 증상이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이 간혹 가다가 이 심장 우리 몸 봤을 때 횡격막 중심으로 해서 위에는 심장, 아랫집은 위장입니다. 그래서 위장과 심장이 윗집 아랫집이라서요. 증상이 서로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심근경색이 와서 근육이 괴사될 때 오는 통증이 마치 이 체하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증상을 느끼신 분들이 이 그 소화기내과에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가끔 진단이라든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흉통이 발생한다고 해서 반드시 심혈관 질환은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심혈관 질환에 걸린 경우 흉통 이외에 다른 증상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순환기내과 또는 심장내과를 방문하시는 환자들은 주로 세 부류십니다. 가슴이 아프시거나 숨이 차거나 또는 두근거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분 응급실 오시게 되는데 가장 흔한 증상은 흉통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이렇게 심장의 기능이 펌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숨이 차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악화되다 보면은 이 심부전증으로 발전하다 보면은 이 다리가 붓고 몸이 붓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보면 부정맥은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부정맥이 심부전증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그거 역시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뭐 달리기를 운동한다거나 또는 뭐 긴장할 때 맥이 두근거리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럴 이유 없이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부분들이 이렇게 부정맥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되게 겁을 먹고 오시는 분이 많은데 부정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맥이 가지런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의학적인 정의는 맥이 지나치게 느리거나 또는 뭐 빠르거나 또 리듬이 불규칙한 걸 갖다가 이제 부정맥을 하는데요. 그 부정맥을 진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내온 당시에 심전도를 측정해서 거기에서 이제 발견이 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24시간 활동 심전도를 부착해서 이렇게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맥이라는 게 워낙에 그냥 집에 도둑이 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 들어있을 때 그 현장을 포착해야지만 도둑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빈집을 아무리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도 이렇게 도둑을 잡을 수 없어서 24시간 심전도가 되게 중요하고요. 환자분들께서는 의심이 될 경우는 이 증상이 있을 때 즉시 가까운 병원에서 심전도를 찍으시면 진단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상 맥박 범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면은 그래도 좀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정상 맥박이라는 것은 참 애매한 말입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라든지 또는 자고 있을 때 맥이 되게 다양하게 뛸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1950년대 뉴욕 그 심장협회에서 제시한 맥박수입니다. 보통 60회에서 100회 정도를 정상으로 보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순환기내과 또는 심장내과 의사가 좋아하는 맥박수는 100쪽이 아니고 60에 가까운 맥박을 정상 맥박으로 봅니다. 특히나 이제 심장병이 있으셔서 심장병 있는 분들은 맥이 이유 없이 계속해서 빠르게 지속될 경우는 심부전증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맥박이 지속적으로 빠르거나 하신 분들은 그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맥박수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심혈관 질환이 예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방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병들은 갑자기 오는 병이 절대 아닙니다. 그 전에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 단계가 있고요. 이 동맥경화가 왜 생기냐면은 소위 위험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병, 콜레스테롤 혈증, 흔히 이상지질증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비만, 흡연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위험인자들을 미리 차단해서 동맥경화를 만들지 않으면은 예방이 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특히 식사가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먹는 음식에 있어서는 일단은 채소 위주로 소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기름기 많은 음식이라든지 또는 단 음식 또는 탄수화물이 높은 음식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다 보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열량을 높이기 위해서 기름진 음식을 드시기 쉬운데 그래서 겨울에 건강을 망치기 쉽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운동인데요. 운동을 해서 체중을 적정히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운동할 때는 이제 일주일에
이제 주 5번 이상, 한 번 할 때 30-40분 정도, 그다음에 이제 유산소 운동과 이제 적절한 30% 정도의 근력 운동을 겸하시는 게 좋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체중 관리에 있어서 키에서 100을 뺀 몸무게 정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우리나라의 그 되게 조선왕조 실록에 유명한 세종대왕님 52세 당뇨병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되신 분들은 83세 사신 영조대왕님인데요. 세종대왕님은 고기를 되게 좋아하시고 육식을 즐기셨고 이렇게 몸이 거구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영조대왕님은 아시겠지만 요새로쯤 아이돌 몸매를 갖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마르시고 그러셔서 이제 장수하셔가지고 채소를 좋아하시고 탕평채 같은 소량의 고기를 드셨기 때문에 장수하셨다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을 봤을 때 이 먹는 거라든지 어떤 체형 관리라든지 운동했을 때 어떤 그런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단적인 예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심혈관 질환이 그 침묵의 살인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방금 알려주신 그 예방 방법을 잘 따라서 앞으로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겨울 날씨는 예부터 사마사온이라고 불렸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사흘간 춥고 나흘간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사마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올해는 뿌연 미세먼지 때문에 그레이 크리스마스가 될 거라는 예보가 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 요인까지 겹쳐서 그렇습니다. 날씨가 우울해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크리스마스는 언제나 설레는 날이죠. 따뜻한 성탄절 보내시기 바라면서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